자, 두 번째 강의, 수학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부 내용을 빨리 잊어버린다. 나는 얼마 전에 국어 공부를 했는데 시험 당일에는 왜 기억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국어라 그래가지고 괜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서 이 국어 대신에 영어를 넣어도 되고 수학 공부를 했는데 기억나지 않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영어 단어와 수거, 독해를 하였는데 며칠 뒤에 기억나지 않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의 기본 개념을 하였는데 왜 그 학년에 갔을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1년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현재 딱 되니까 또 배우는 것처럼 생소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는 상위권 성적이었는데 중학교 때는 성적이 그 자리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죠. 초등학교 때에는 우리 등급이 없습니다. 그럼 중학교에 갔을 때는 똑같죠. 1등급 4%, 2등급이 11%입니다. 3등급이 22% 이렇게 나가는데 중학교에서는 등급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이게 언제 매기냐? 특목고, 그 다음에 자사고에 갈 때 이제 등급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의 평균은 몇 점이 나와야 되냐면 55점 밑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55점 이상이 넘으면 어떻게 되냐면 특목고랑 자사고를 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특목고랑 자사고에서 여기에 있는 중학교 수학 성적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착각한 게 뭐냐? 대체 최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당일날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 건 당연하죠. 왜 안 나느냐? 달달달달 외웠다는 겁니다. 외웠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외웠기 때문에 그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 수가 있죠. 그리고 평상시 때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시험 기간 때 공부 시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 문제 중에서도 가장 쉬운 문제, 기본 문제만 열심히 풀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풀어서 왜 수학 문제는 어렵지?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교과서와 수학 문제집은 달랑 한 권만 풉니다. 그것도 가장 쉬운 문제. 그렇지만 학교 수학 시험 문제는 중상급으로 나오죠. 특히 상위권에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느냐?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 본인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 이 최선이라는 단어는 본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선을 다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까? 아닌 것 같다.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 학생이 수학 성적이 잘 나오면 도둑놈 싶어져, 그죠? 노력을 별로 하지 않고 성적이 잘 나왔다. 이건 좀 약간 그렇죠. 그러면 왜 사람은 공부했던 내용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가? 바로 해빙이라는 전문가가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내용이지만 공부 학습하고 난 뒤에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가는데 공부했던 양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고 우리가 1차 복습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이걸 가져가는 거죠. 공부했던 양. 그리고 2차 복습을 했기 때문에
또 가져갑니다. 만약에 2차 복습을 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3차 복습을 하고 4차 복습을 했기 때문에 뭘로 가느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장기 기억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복습을 하지 않으면, 아예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억력이 급 하강돼 가지고 아예 공부를 안 한 것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1차 복습을 하면 그 다음 조금 갑니다. 가다가 복습 안 하면 떨어집니다. 이걸 분석했던 게 헤빙하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우리 애는 정말 신체도 상당히 작고 머리도 자그만 합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또는 IQ 지수와 연관이 있을까요? 질문합니다.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제가 알기로는 두뇌의 5%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학 성적이 안 나올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포커스죠. 중요합니다. 자, 이걸 왜 올리냐면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두뇌는 정보를 선별해서 과거의 경험을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오랫동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머리는 창조와 의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기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두뇌입니다.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기억했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자동으로 기억되는 게 장기 기억으로 갑니다. 이게 자동 기억, 일상 동안. 이게 바로 우리는 추억이죠. 추억을 회상한다. 어머니들은 누구나 전부 다 첫사랑에 대한 애절함을 가지고 있죠. 나는 초등학교 때 누굴 좋아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공부를 하는 게 바로 뭐냐? 의미기억입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만 오랜 시간 동안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오랜 시간 동안 갈 수 있다는 장기 기억입니다. 그러면 자, 기억 처리 과정입니다. 이 기억 처리 과정은 뭘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학 문제. 맨 처음에 수학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수학 문제에다가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분석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풀어가면서 자꾸하면서 공부를 한 것이 바로 단기입니다. 단기 저장이죠. 단기 저장이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들이 커피숍에서 만나서 수다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애는 지금 지난번에 성적이 너무너무 좋았어. 막 자랑합니다. 그죠? 자기 엄마는 어때? 성적 좀 올라갔어? 그러죠? 그럴 때 5분 전에 했던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단기에 저장됐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장기 저장을 가야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용량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용량이 무한되기 때문입니다. 정보 인출, 이거는 바로 시험 칠 때 어떻게 자녀의 머리에 들어간 수학 지식을 뽑아내는가, 이게 바로 정보 인출이죠. 제가 이제 학원에서 상담할 때 느껴보는 게 뭐냐면 어머니들이 우리 애는 평상시에 대체 어느 정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합니다. 초등학교는 40분이 학교 수업 시간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입니다. 50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수학은 100분입니다. 100분. 그래서 중학교 때 만약에 중학교 시절에 45분, 50분을 집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근데 막상 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3월 달에
뭘 치느냐? 모의고사를 칩니다. 모의고사. 그럼 모의고사는 수학은 100분간 칩니다. 그러면 중학교 시절에 50분간을 집중했던 학생이 100분간 그 수학 시험을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체력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시절에는 최소한 책상에서 90분간은 앉아서 공부를 해줘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에서 100분간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말을 하는 게, 선생님, 제가 이번 시험에서 계산 실수를 해가지고 틀렸습니다. 특히 숫자를 잘못 봐가지고 틀렸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수도 바로 실력입니다. 그럼 일자, 요 1이죠. 1이랑 7. 일자랑 7. 7자를 어떻게 적느냐?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특히 외국에서 다녀오는 7. 내가 봤을 때는 이게 1인지, 7인지, 이 약간 보면 구분이 안 되죠. 응? 그래서 제가 항상 일자는 끄어주고, 7자는 반드시 기억자로 적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많이 틀리냐면, 6자, 6. 6은 이렇게 적으면 표시가 나지만, 6도 이상하게 이렇게 막 적죠. 8자인지 이렇게 막 이렇게 날려버리면 8자인지 이렇게 6자인지 헷갈립니다. 저부터도 학생들이 막 문제 푸는 거 보면 6인지 8인지, 특히 0, 이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학에서 세타가 있습니다. 0인지 세타인지 헷갈리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또박또박하게 적어주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4자를 적어주고, 알파는 이렇게 적자. 특히 X도 이렇게 적는 애들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X도 이렇게 적어주자는 거죠. Y자는 이렇게 적어주어야만 스피드가 있고 바로 알아봐서 수학 계산할 때 실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수학에서 복잡한 계산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 수학도 외국처럼 전반적으로 논리 위주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술형 문제죠.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이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애는 공부방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 항상 일직선으로 공부방과 출입문문을 일직선으로 등지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출입문과 바로 마주치지 않아야 됩니다. 엄마의 눈치를 좀 보려고 항상 출입문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문을 열면 책상 뒤에 딱 숨어가지고 딱 봅니다. 이럴 때는 좀 학생 입장에서는 좀 안정감이 들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구조죠. 하지만 이게 더 안 좋은 건 뭐냐? 출입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찬공기가 들어옵니다. 이래 되면 학생 여러분들의 두뇌가 약간 좀 나빠질 수 있다는 게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괜찮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다른 게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죠. 학생이 벽 보고 공부합니다. 벽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벽 보고 공부합니다. 그럼 문이 열리면 학생 집중하다가 문 쪽으로 쳐다봅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별로 안 좋은 경우는 거죠. 그나마 이제 제일 좋은 환경은 뭐냐? 이런 경우입니다. 일직선으로 되지 않고 문이 열리면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엄마가 딱 들어오면 책상이 보이고 바로 학생이 보이기 때문에 좀 안정감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죠. 학생이
여기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벽 보고 하고 있지만 문이 열면 엄마랑 바로 눈이 마주치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책상 배치입니다. 그 다음에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에는 공부했던 내용이 잊어버리면 암기 노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암기 노트. 이 암기 노트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예상 문제, 그 다음에 복습을 함으로써 교과서에 없는 참고서의 내용을 암기 노트에 적어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기 노트를 가지고 외우면 공부했던 내용이 오랫동안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기 노트를 적는 방법은 뭐냐? 이 중간 부분에 수업 내용을 적어주자는 거죠. 수업 내용을 적어주고 요점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까지 열심히 적는 학생 있죠. 수업 시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게 가장 좋죠. 암기 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왜 만드냐면 들고 다니면서 외우자, 복습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이 암기 노트를 만들면서 시간을 허비하자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백을 줘야 됩니다. 여백을 주는 이유는 뭐냐? 참고서의 요점,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좀 적어주기 위해서 여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 암기 노트. 여기에 바로 이제 수업 내용을 적고 주의할 점을 적어주자. 다음이 이제 저겁니다. 5월 20일자에 내가 공부했던 내용. 자, 별표를 쳐놨죠. 중요하다. 무리수와 무리수를 난 한 번 공부했다. 보이표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를 대비해서 항상 풀이자를 적어주자. 응? 그 다음에 정답은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리수 값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틀린 부분, 난 여기에서 틀렸다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 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 그래, 선생님께 질문하자. 어머니들 그러죠. 학교 선생님한테 수학 문제를 질문하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럴 때는 학원으로 들고 오십시오. 제가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부담감 없이 질문하는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누군가가 수학을 잘하는 분한테 도움을 좀 청하십시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본인이 손해보는 거죠. 이걸로서 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